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김용욱입니다. 빌드 2015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무려 3시간에 이르는 첫째 날 키노트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현장에서는 정말 그 벅찬 감동과 함께 그 역대 사상 가장 많은 개발자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냈던 그런 키노트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행사는 사티아 나딜라 회장이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중간에 잠깐 어떤 작곡 앱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그런 간단한 애교는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그리고 많은 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플랫폼이었습니다. 어떤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어떤 기회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째 날 나왔던 바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통 이 애저에 관한 내용은 둘째 날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첫째 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애저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는 저 사람은 스캇 구죠. 스캇 구는 자기 자신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빨간 티셔츠를 입고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애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9군데의 데이터 센터가 현재 가동 중이고요. 이건 아마존이나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 센터보다 더 많은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매번 행사 때마다 조금씩 계속 발표가 되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표가 되었을까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요. 작년 빌드 이후로 지금 빌드까지 그 사이에 1년 동안 무려 500개 이상의 새로운 릴리즈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 많은 변화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새로운 애저의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숫자들이 지금 애저의 어떤 건강한 신호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 또 가장 그 눈에 띄는 애저 쪽의 변화, 가장 재밌었던 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이 도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도커는 최근에 리눅스 쪽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도커에서 직접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게 보이죠. 도커란 어떤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기술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걸 도커라는 컨테이너에 담아서 서버에다가 보내면 그 컨테이너에 담긴 채로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이 도커라는 이 컨테이너가 윈도우도 역시 지원하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서 이 컨테이너에다가 넣으면 리눅스든 윈도우즈든 굉장히 쉽게 그리고 같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바로 배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도커를 바로 시연을 하고 있는데, 자, 그냥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 이상의 도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뒤에 스캇 헨슬만이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리눅스 서버에 있는 도커 컨테이너에다가 바로 연결해서 디버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컨테이너 단위로 잡고 바로 디버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리눅스든 윈도우즈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브레이크 포인트가 잡히고 바로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다음에 애저 앱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로 데모를 하러 나오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죠. 스캇 헨슬만이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이 스캇 헨슬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ASP.NET과 아파치 코르도바를 이용한 모바일 앱 등을 주로 시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스캇 헨슬만이 발표했던 그 키노트 말고 트랙 세션 중에 보면 Introduce ASP.NET 5가 있었고요. 다음에 Deep Dive ASP.NET 5가 있었는데 이런 세션들이 전부 다 매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추가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ASP.NET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인기가 있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ASP.NET에 기반이 되고 있는 게 바로 .NET Core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NET 같은 경우는 기존에 처음에는 안 그랬으나 가면 갈수록 윈도우의 어떤 디펜던시가 많아졌던 그런 상태죠. 그래서 작년에 발표되었던 .NET Core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을 다 떼어내고 플랫폼 독립적인 .NET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냈고요. 이 .NET Core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ASP.NET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로 맥이든 윈도우든 리눅스든 바로 돌릴 수 있게 나온 게 바로 이 ASP.NET 5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서 도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도커를 이용한다면 ASP.NET을 도커 컨테이너에 담아서 맥이든 리눅스든 윈도우즈든 다 똑같이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발표를 쭉 보는 것보다는 작년에 발표됐던 .NET Core 그리고 ASP.NET 5 그리고 도커까지 이게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은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 관한 소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또 아쉬운 점이 있겠죠. 모든 것들은 좀 더 다 클래스 플랫폼이 되고 있는데 이걸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도구는 현재까지 윈도우즈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맥용하고 리눅스용 개발 도구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게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바로 맥 화면이고요. 맥 화면에서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되죠.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드디어 맥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쓸 수 있게 되었다니라는 그런 환호성이죠. 자,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에디터와 그냥 에디터가 아닙니다. 인텔리센스가 제대로 지원되는 그런 에디터, 비주얼 스튜디오 수준의 인텔리센스가 지원되고요. 다음에 깃에 바로 배포할 수 있는 소스 코드 관리, 그리고 바로 디버깅을 할 수 있는 디버거의 역할까지 포함되어 있는 채로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맥 버전과 리눅스 버전과 그리고 윈도우 버전이 동시에 나왔고, 그리고 바로 프리 버전이라는 겁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5에서 나왔던 어떤 기능들이 여기서 바로바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보면 이제 드디어 우분투입니다. 정말 마이크로소프트 행사에서 맥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우분투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게다가 그 소스 안에 펭귄까지 집어넣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하면 이제는 맥이든 리눅스든 윈도우즈든 상관없이 바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로 제공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관한 반응이 뜨거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관한 발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는 뭐 그 외에 기존에 제공되고 있던 비주얼 스튜디오 2015는 그대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서드파티 툴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클립스나 다른 툴들도 역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서 역시 엮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애저 서비스 쪽도 굉장히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고가용성을 지원하고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애저 서비스 패블릭이라고 하는 기술도 함께 나왔습니다. 여기 뭐 스테이트레스 플러스 스테이트풀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만 해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다시 한번 차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쪽도 굉장히 많은 발표가 있었는데요. 뭐 암호를 지원하는 뭐 트랜스페어런트 데이터 인크립션이라든지 아니면 또 풀텍스트 서치, 그리고 SQL DB 일랩스틱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뭐 데이터베이스 일랩스틱 데이터베이스 풀 같은 경우는 여러 소스와의 어떤 연결을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발표된 내용이 많죠.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건 기존 데이터베이스들이 지원이 되고 있었던 기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클라우드 상에서 이걸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둡이나 다른 데서 들어오는 데이터까지 좀 더 다 묶어서 이렇게 데이터 흐름을 잡아서 그걸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상에서 수많은 데이터 소스들을 취합해서 볼 수 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그 결과물들을 역시 데이터 비주얼라이징해서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하둡이나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온프라미스에 있는 SAP, 오라클, 다이나믹, CRM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바로 머신러닝으로 돌린다든지, 혹은 뭐 파워 BI 툴을 이용을 해서 좀 더 깔끔하게 그리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물들을 바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서
이거 보다가 굉장히 많이 나왔네, 몇 시간이 됐지 했는데 이제 1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발표할 내용들이 많다는 점에 굉장히 많이 놀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zure Data Lake Service라는 것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이 데이터의 어떤 보안이나 그다음에 액세스 컨트롤이나 아니면은 또 로우 레이턴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할 건가라는 부분들을 역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피스 365와 관련되어 있는 발표들도 있었는데요. 오피스 365는 뭐 유저 데이터 인텔리전스를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오피스 365는 그냥 오피스 365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많았는데요. 오피스 365의 API들이 전부 다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나왔던 워드하고 독사인이라는 업체하고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는 예라든지 아니면 엑셀에서 바로 셉에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바로 엑셀에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시나리오들도 있고요. 다음에 또 스웨이에서 또 이 내용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그런 시나리오 등 많은 시나리오들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웃룩닷컴에서 보면 링크드인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또 일정에서 또 우보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된다면 내 일정의 우버를 미리 예약을 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일정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앞에서 우버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같으면 카카오 택시하고 연동을 한다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피스 365의 어떤 성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오피스 365도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윈도우 10 얘기가 슬슬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자, 윈도우 10은 역시 유니버셜 윈도우즈 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든지 간에 동일한 바이너리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폰에 들어가는 앱이나 이제는 PC에 들어가는 거나 엑스박스에 들어가나 심지어 라즈베리파이에 들어가는 것이 동일한 파일로 동일한 앱이 바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게 바로 유니버셜 윈도우즈 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짧게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윈도우즈 스토어 포 비즈니스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프라이빗 LOB 앱이라고 되어 있죠. 그 기업들이 사용하는 그런 앱들을 위한 비즈니스 앱들을 위한 스토어가 따로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은 뭐냐면 컨슈머 시장에서의 앱들의 시장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뭐 그게 80만 개든 100만 개든 있을만한 앱들은 이미 거의 다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진짜로 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엔터프라이즈에서 누가 승리할 거냐 하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역시 윈도우 스토어 포 비즈니스라는 걸로 바로 어떤 승부수를 던지지 않나. 근데 굉장히 짧게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보면 윈도우 10 프리 업그레이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초기에 이런 업체들하고 같이 협력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라인이 눈에 띄고 USA Today, 그 다음에 또 오토데스크가 있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유니버셜 윈도우즈 앱을 바로 시연을 하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PC 화면에서 바로 앱을 실행을 시킵니다. 자, PC용 앱이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되었고, 자, 이게 USA Today 앱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윈도우즈 폰에서 같은 앱을 실행을 시킵니다. 동일한 타일이 나와 있고 실행을 시키면 UI가 폰에 맞춰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한 개의 파일인데 PC에서 실행될 뿐이고 폰에서 실행될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엑스박스에서 또 실행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비디오를 확인할 수 있고, 엑스박스에서는 아무래도 비디오나 아니면 또 좀 더 큼직큼직한 인터페이스가 좀 더 맞겠죠. 자, 그래서 이 유니버셜 윈도우즈 앱은 앱을 하나 잘 만들어서 정말로 PC, 폰, 그리고 엑스박스 등 기존에 그렇게 얘기했던 엔스크린의 시대가 드디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뭐 몇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UX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디자인 가이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윈도우즈 10에 대한 평가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재밌는 이 부분은 정말로 충격적인 부분인데 방금 화면에 웹사이트가 나와 있죠. 예, 이게 음악 사이트인데 내렸는데 그 사이트에 노티피케이션이 바로 옆에서 뜹니다. 마치 하나의 앱처럼. 이건 웹사이트인데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음악을 바로 재생한다든지 바로 인앱 결제를 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 인앱 결제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비자 카드로 뭐 결제를 할 거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앱입니다. 자, 잘 만들어져 있는 이 앱을 바로 앱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윈도우즈 10에서 윈도우즈 스토어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바로 이 웹사이트를 바로 앱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서 바로 윈도우즈 네이티브 코드들을 바로 호출할 수도 있고 바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표준적인 우리가 웹 기술만 사용을 했어도 바로 앱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 HTML,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웹사이트를 잘 만들고 그걸 반응형으로만 잘 만들면 바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NET하고 그리고 기존의 레거시로 쓰고 있는 윈32를 바로 스토어 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어도비 포토샵이 벌써 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간단한 데모를 했는데요. 조벨 피오레의 머리카락을 스카쿠에 얹는 그런 위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안드로이드 앱도 역시 포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들은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새로운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리스크가 있거나 어려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APK 파일 있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바로 윈도우즈 앱으로 컨버전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서 실행되고 있는 파일은 원래는 안드로이드 파일이고요. 그걸 윈도우 폰에다가 올려놓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몇 가지 장점들이 생기는데 상대적으로 안드로이드 폰에 비해서 보안이 높은 윈도우 폰의 장점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어떤 제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윈도우 폰이 가지고 있는 또 추가적인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iOS에 있는 오브젝티브-C 파일을 바로 윈도우즈 바로 앱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건 뭐 소스 레벨에서 바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소스는 바로 오브젝티브-C 소스고 그걸 바로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웹이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레거시 그리고 안드로이드 그리고 iOS 소스까지 모두 윈도우 스토어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스토어에 다 모인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캔디 크래시 소다 앱이 잠깐 지나갔고요. 다음에 행사장에 온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경품, 선물이 바로 나옵니다. 바로 이 물건인데요. HP 스펙트라 X360 모델입니다. i5가 들어있고 메모리 8기가에 256메가의 SSD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얇고 금속 바디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이제 또 윈도우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조벨 피오레가 바로 나오는데요. 자, 이 최신 빌드에서는 어떤 타일에 변화가 있으면 타일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타일이 바뀌었는지를 바로 손쉽게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 시작 메뉴에서 바로 이렇게 점프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바로 원하는 항목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락 스크린도 뭐 필요하다면 계속 바뀌고, 거기에서 어떤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코타나 같은 경우는 코타나 옆에 코타나 메뉴가 생겼고요. 여기에서 자기한테 맞는 그런 컨텐츠를 좀 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뭘 하고 있냐면 코타나한테 말로 테리 마이어슨한테 메시지를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자 바로 비버 앱에서 바로 테리 마이어슨한테 바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기존의 시리하고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시리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앱을 실행을 시키고 시스템을 변경하고까지만 되는 겁니다. 그 앱 안에 있는 기능을 호출할 수 있는 건 현재 이 코타나가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네임 스파르타로 알려져 있던 새로운 웹 브라우저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방금 짧게 지나갔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웹 브라우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엣지라는 이 웹 브라우저는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엔진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엔진을 탑재해서 엣지 HTML 엔진을 탑재해서 웹 표준을 잘 준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나온 아주 라이트한 그런 엔진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이 엣지 같은 경우는 유니버셜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폰이든 PC든 동일한 엣지 브라우저가 탑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엣지에서는 이 엣지 익스텐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역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HTML 자바스크립트로 표준적인 이런 웹 기술을 이용해서 익스텐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추가적인 기능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바로 내려와서 핀터레스트를 바로 실행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 엣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익스텐션을 이용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인치 타블렛의 어떤 UI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건 그냥 타블렛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컨티뉴움이라는 기능은 이렇게 그냥 태블릿으로 사용할 때는 타블릿 인터페이스가 나오고, 이걸 도킹에 꽂아서 사용할 때는 PC와 똑같은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컨티뉴엄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거의 태블릿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좀 더 넘어가서 지금 이걸 도킹에 연결했을 때는 바로 이 데스크탑 환경하고 똑같은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들고 다닐 때는 태블릿, 그리고 꽂으면 PC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컨티뉴움이 윈도우즈 폰에서도 역시 적용이 되었습니다. 바로 외부 모니터를 연결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탕화면이 있고 거기 타일이 바로 윈도우 폰 화면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건 윈도우즈 폰 컨티뉴움으로 실행된 파워포인트였습니다. 블루투스 키보드하고 마우스만 있으면 거의 PC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모든 윈도우 폰에서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충분한 성능이 지원되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성능이 낮은 폰을 제외하고 지원되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대박, 알렉스 기프맨이 등장을 했습니다. 좀 더 자신감 있어진 모습이죠. 지난번에는 약간 자신감 없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발표라고 해서 약간 더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이분은 바로 홀로렌즈를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홀로렌즈 첫 번째 데모로 보면 이렇게 지구본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제스처로 지구본을 없애고 자기 오피스에 홀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화면을 띄우고 가운데 로봇이 나오고 날씨가 보이고 하는 것들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또 재밌는 게 홀로렌즈로 애완경까지 이렇게 데려다 놓았습니다. 자, 홀로렌즈를 이용을 해서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옆으로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이는데, 와우, 이런 디테일함까지, 커피잔까지 들고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화면을 벽에다가 바로 붙이죠. 이렇게 붙이고 화면을 키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대형 스크린 업체들은 참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얼마든지 자기 집 벽만큼의 사이즈의 전부 다 홀로렌즈로 대형 스크린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체 해부도를 이런 식으로 홀로렌즈를 이용해서 교육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는 실행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안드로이드 폰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이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인 커넥션이나 아니면은 뭐 PC나 폰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그 자체로 바로 동작을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홀로렌즈의 또 마지막 데모는
저 아래쪽에 있는 저 디바이스는 라즈베리 파이 2가 장착되어 있는 디바이스고요. 그 위에는 로봇은 홀로그램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보면 약간의 유격은 있는 게 보이고요. 홀로렌즈로 내가 어떤 경로를 설정해 주면 그 경로대로 라즈베리 파이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홀로그램하고 현실하고에 연결된 그런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닥에 거리가 2.63m 나오는 게 보이죠. 근데 그 가운데 키프맨이 이렇게 가로막게 되자 갈 수가 없다 라고 하니까 새로운 경로를 설정해 주니까 그 새로운 경로대로 바로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홀로렌즈를 이번에 현장에서 체험해 본 분들이 많은데요. 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놀라웠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라고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뭐 프레젠테이션에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인디비주얼 데모 혹은 또 교육 등등에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근데 뭐 이 외에도 더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티아가 나와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Empower every developer. 이 말이 정말로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이 이번 행사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번만큼 이렇게 개발자의 눈높이를 잘 맞춘 행사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개발자들이 일어나서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또 행사가 마친 다음에도 끝까지 남아서 떠나지 않았던 그런 훌륭한 행사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첫째 날 키노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약만 하기에도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이 안에 있는 기술들 하나하나를 다시 트랙 세션을 서머리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